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전래동화 아유켈레의 모험 2부. 아유켈레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하녀는 미즈의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눈을 빛내면서 재미있게 아유켈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하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청년한테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더구나 이렇게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남자를 죽여야 할 까닭은 없는 거야. 그리하여 그녀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바라는데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은 여왕의 파수꾼 개가 당신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여왕은 우리더러 당신을 죽이라고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왕이 저희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가면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살과 피의 냄새를 풍기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고 거짓으로 둘러댈 것입니다. 그러니 여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치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을 보면 당신은 뛰어난 마법사임에 틀림없어요.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처럼 간곡히 당부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쥐와 도마뱀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마카 여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뿐 아니라 밀림지대까지 찾아보았는데 바닷가는 물론 골짜기에서도 살과 피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왕은 만족해서 하녀들에게 나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느 때 같으면 세상 모르고 낮잠에 빠졌을 파수꾼 개가 다시 지저댔습니다. 여왕은 4명의 오빠를 불러서 말했어요. 잠에 빠져 있어야 할 나의 파수꾼 개 모엘라가 벌써 2번째로 지저대고 있어요. 좀 전에 하녀를 보내 수색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 오빠들이 다시 나가서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무슨 냄새를 풍기는 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처치해 버리세요. 이리하여 여왕의 오빠들은 새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바닷가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한번 위기를 넘긴 아유켈레는 대나무 통에서 다시 부적을 꺼내어 무릎 위에 고추 세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부적의 눈이 떠지자 아유켈레는 부적에게 말했어요. 오 로노, 나는 당신 말에 따라 두 하녀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왕의 사나운 개는 다시 당신의 살과 피의 냄새를 맡았어요. 이번에는 여왕의 오빠 4명이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또 해야 되겠어요. 오빠들의 비밀 이름은 카네모에, 카네에프와 레아프와 그리고 카오마나예요. 자, 내 앞에서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이라도 잊어버리면 큰일이 난답니다. 아유켈레가 그 이름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읊어대니까 부적은 다시 흔한 나무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나무통에 부적을 넣을까 말까 하였을 때 사납게 울부짖어 대는 4마리의 커다란 바다매가 이미 그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불꽃을 내뿜는 것 같은 그 날짐승들의 노란 눈알,
그리고 금방이라도 그를 찢어 놓으려는 듯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보자 아유켈레는 덜컥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바다매들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알로하를 보냅니다. 나의 좋은 벗들이여, 정말로 반갑습니다. 카네모에, 카네에프와 레아프와 카오마나, 당신 네 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여왕의 4명의 오빠들은 이 낯선 사람의 앞에서 자기들의 비밀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자 몹시 놀라웠습니다. 마치 전혀 예상치도 않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바다매들은 그런 화살을 피하려고 하는 듯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땅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마지가 말했어요. 오, 낯선 손님이시여.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으로 오셨는지요? 아유킬레가 대답했어요. 나는 머나먼 헬라니 나라 또는 하늘을 떠받치는 나라라고 부르는 왕국을 다스리는 이쿠 대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바다의 모든 섬나라들의 대왕 따님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늘 빛깔의 바다 전체를 모두 찾아다니며 헤매던 끝에 이곳 라라케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바다의 모든 섬들을 찾아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위쪽 아래쪽 어느 바다에서도 당신의 누이인 나마카 여왕만큼 아름다운 여성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러한 까닭에 마침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새 모습에 내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가 그를 해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왕자의 신분인데다가 그의 마술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으니 말이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우리의 누이임에 틀림이 없고 그가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우리 누이란 말이야. 누이가 저 왕자와 혼례를 치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우리 누이의 라라케 나라와 함께 그의 하늘을 떠받치는 나라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3바퀴 매물 돌았습니다. 그러자 바다매들은 곧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들로 변하였어요. 옷에 노란 깃털로 짠 웃옷을 입은 그들은 아유킬레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함부로 대한 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왕자님. 그들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의 높은 신분과 고귀한 성품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끄럽습니다. 오빠들과 아유켈레는 1시간가량 허물없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유켈레의 착한 성품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형제들 중에서 마디가 말했어요. 당신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언짢게 생각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눈에 보자마자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나마카 여왕의 남편감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누이가 온 세계 모든 대왕의 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누이는 결혼 문제에 관해서만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거든요. 게다가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모았어요.
누이한테 가서 당신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인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말해줄 작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뒤를 뒤따라오도록 하세요. 아유켈레는 마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4명의 형제는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새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라가 여왕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눈에서 멀어지자마자 아유켈레는 조그만 부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부적이 눈을 뜨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주인님? 아유켈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왕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거든요. 오빠들이 아무리 권하더라도 여왕은 주인님과 결혼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여왕에게는 파수꾼 모엘라가 있거든요. 그 사나운 개 말이에요. 여왕은 그 개를 주인님에게 보내 해코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놈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님의 할머니가 베어준 넙독다리 살조각에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내보이면 그놈을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가장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그걸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내지 못한답니다. 이런 말을 마치자마자 부적은 그전처럼 단지 하나의 나무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왕의 오빠들은 나마카 여왕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왕에게 바닷가에서 왕자를 만났던 일하며 그의 신분, 성품 등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왕자가 너 결혼 상대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 노른 바다의 섬들을 모두 뒤져본다고 할지라도 너의 신랑감으로 그만큼 고결한 남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누누이 말했지만 여왕은 뾰루뚱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기라도 했나? 어떻게 오빠들의 말을 믿어? 더구나 결혼 상대자라면 나 스스로 고르는 거지. 누구의 권유를 받고 결정하기는 싫어. 오빠들이 어떻게 내 남편감을 골라준단 말이야. 그러나 그녀는 속마음을 숨긴 채 오빠들의 뜻을 공손하게 받드는 채 하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왕자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그런 분의 아내가 된다면 정말 행운이에요. 그러니 나가셔서 우리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준비해 주세요. 그 왕자님이 도착하면 남편으로 맞이하겠어요. 이에 오빠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준비를 하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궁중 요리사에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분부하고 하인에게는 아와 와인을 꺼내오도록 시켰습니다. 궁중 악사들도 불렀어요. 상어 가죽을 파내고 입혀서 만든 북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궁중 가수들에게는 결혼식장에서 부를 합창을 연습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을 때 여왕은 살그머니 궁전 아래쪽에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 동굴 속에는 사나운 개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그 파수꾼 개는 외부로부터 온 침입자가 풍기는 살과 피우 냄새를 맡고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동굴 속의 바위들이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여왕은 개의 사슬을 풀어준 다음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모엘라, 나의 충실한 파수꾼, 일어나거라. 피와 살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해변에 와 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자를 산산조각 내버려라. 하지만 그 커다란 개는 밤에 파수를 보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것이 평소의 습관이었던 데다가 이처럼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주인이 잠을 깨우는 경우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여왕은 몸을 숙여 개를 살살 쓰다듬어 주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 모엘라, 내 충실한 보호자, 일어나거라. 제발. 바깥 세상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온 인간이 너의 먹이가 되기 위해 바닷가에 와 있다. 그의 몸뚱이는 꿀맛 같을 게다. 하지만 그 커다란 개는 더 큰 소리로 끙끙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왕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사정없이 개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개는 그제야 끙끙거리던 소리를 그치고 얼굴을 흔들면서 일어나더니 해변에서 풍겨오는 살과 피의 냄새에 더할 수 없이 흥분하여 으르렁거렸습니다. 어서 해변으로 달려가거라, 모엘라. 여왕이 외쳤어요. 죽여버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엘라는 동굴에서 뛰쳐나와 단숨에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은 워낙 성미가 사나워서 밀림 속을 헤쳐갈 때 샤워나무에 노란 술이 달린 찬란한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 나무가 그 두 눈을 어지럽혀 화가 난다는 듯이 아래턱으로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군함처럼 어마어마한 덩치의 모엘라는 400개의 천둥 소리를 모아놓은 것 같은 괴성을 내지르면서 백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유켈레는 놈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 있었어요. 마른 풀 빛깔의 머리칼에서 피처럼 붉게 충혈된 눈, 6개의 이빨을 드러내며 벌리고 있는 입은 참으로 무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유켈레는 대나무통에서 꺼낸 넓적다리 살조각을 왼손에 든 채 놈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등줄기에선 계속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놈을 처치하자면 알맞은 기회를 노려야만 합니다. 알맞은 순간보다 또 한 번 깜짝할 사이만큼이라도 앞서서 마술을 쓰거나 또는 그 순간을 놓쳐서 미처 쓰지 못하거나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커다란 모엘라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그놈이 잔뜩 벌리고 있던 턱주가리로 물어 뜯으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아유켈레는 놈의 얼굴을 향하여 넓적다리 살조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와 불꽃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모엘라는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아유켈레는 아직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떨면서 그에게 부적을 꺼내었습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부적에게 한 다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물었어요. 부적이 대답했습니다. 오, 주인님, 죽음의 위협을 무사히 벗어나셨군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여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진짜로 여왕의 남편이 되기 전까지는 주인님에게 주는 어떠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정 시장하시거든 주인님이 갖고 있는 이에이에 나무 잎사귀를 이용하세요. 말을 마치자 부적은 눈을 감고 나무 조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유켈레는 여왕의 궁전을 향해 밀림 속을 헤쳐나갔어요. 한편 여왕은 창문을 통하여 바깥 동정을 살피면서 덩치 큰 모엘라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뜻밖의 낯선 사내가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사나운 파수꾼 모엘라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여왕은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원한에 찬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왕은 아유켈라가 얼마나 잘생긴 남자이며 또한 고결한 성품을 가졌는지 미처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편 여왕의 네 오빠들은 아유켈라가 올 때가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찾아 나서려고 하다가 낮잠을 자고 있어야 할 모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아유켈레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여왕의 오빠들은 그가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눈에 보이는 듯하여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또한 여왕의 두 하녀 역시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아유켈라가 모엘레가에 물려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왕이 어떤 형벌을 내릴지 모를 일이었어요. 하녀들은 쥐와 도마뱀의 모양으로 변해서 하나는 바위 틈에 숨고 하나는 연못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의 오빠들이나 하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유켈레는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여왕의 오빠들과 하녀들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아유켈레가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그가 여왕의 오빠들에게 정중한 말로 인사를 건네자 오빠들도 반갑게 활짝 웃으며 누이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왕자님이 너에게 이야기한 그 분이시다. 이제 우리의 귀중한 손님이 되었구나. 그들은 아유켈레를 집 안으로 안내하여 우유보다도 흰 빛깔의 야자나무 잎사귀로 짠 방석에 앉기를 권하였습니다. 여왕으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왕은 아직 분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얼굴을 외로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왕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오도록 분부하였어요. 그런데 아유켈레는 음식이 앞에 놓이기 전에 여왕이 왼쪽 손으로 접시마다 일일이 손을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유켈레는 나무 부적이 일러준 말을 기억해냈으며 여왕이 음식에 독을 넣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가 진짜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인가? 아유켈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청합니다, 여왕폐하. 음식을 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마침내 여왕을 보게 되니 시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유켈레는 머나먼 헬란이 나라라 불리는 고국에서 어떻게 여왕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여왕의 나라인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여왕은 비로소 아유켈레를 천천히 살펴보았으며 그의 물 흐르듯 하는 이야기 솜씨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 말에 빠져들다 보니 여왕의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졌어요. 한편 아유켈레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왕의 자태에 황홀해진 나머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가장 고귀한 왕들과 가장 용맹스러운 왕자들마저 헛개비처럼 쓰러지고 말았는데 마침내 아유켈레는 이렇게 다짐하려 하였어요. 그래, 좋다. 어찌되었든 내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내 운명을 여기에다 걸자.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저 바닷가에 뼈만 남기고 죽은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야 말리라. 그는 쟁반에서 석류 열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 나마카, 나는 손에 준 이 석류 열매를 애인으로 삼아서 이제 머나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말해주세요. 이 석류 열매를 내가 먹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듣자 여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과일에 독을 넣은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왕은 새삼스레 그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비로소 그가 참으로 현명할 뿐 아니라 잘생긴 청년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갑자기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왕은 그 손에서 석류 열매를 낚아채면서 외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어찌하려나 두고 본 것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의 남편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필요한 음식상들이 차려지고 북이 둥둥 울렸으며 축가가 불려지는 가운데 아유켈라와 나마카는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한 쌍의 부부로서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파도에 밀리면서도 서로 뭉치는 미역다발처럼 굳고 뜨겁게 맺어졌습니다. 나마카는 자기가 아는 마술을 모두 아유켈레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아유켈레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유켈레는 산호, 바위, 폭포, 반이한 나무로 둔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나마카우 오빠들에게서 날아다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벼랑에서 벼랑으로 솟구쳐 오른다든가 갈매기처럼 바다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신나는 기술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유켈레의 기나긴 모험은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유켈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한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의 죽음과 특히 그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던 조카의 죽음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아유켈레가 라라카 나라에 와서 살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다에서 허망하게 죽은 조카가 서러워 울면서 다가와 하소연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그는 괴로움에 젖어 잠 못 이루고 있노라니까 문득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도로 찾게 해준다는 신비의 샘물 카네의 물과 그 나라에 살면서 그물을 지키고 있다는 카모호 알리에라는 마술사 이야기, 그리고 그 마술사를 할머니의 삼촌들과 숙모들이 아직껏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유켈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어째서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형들과 어린 조카의 생명을 되살리는 길이 있는데 말이야. 아침이 되자 아유킬레는 아내인 나마카에게 말했어요. 카네의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 나마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물이라고 부르는 신비의 물이에요. 병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의 몸에 뿌려주면 되살아나죠. 아유켈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샘물은 어느 나라에 있어? 8개의 큰 바다를 벗어난 곳 칸으로는 3년이 걸리고 온갖 위험한 일들도 가득 찬 곳에 있어요. 어느 방향이요? 우리 집 문에서 보자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왜 물으시는 건가요? 아유켈레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은 형들과 조카의 생명을 되살리고 싶소. 그곳으로 찾아가서 호리병에 생명의 물을 채워가지고 오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자 나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이 길을 떠나면 죽음이 기다릴 뿐이에요. 설령 어찌어찌 도착할 수 있다 한들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샘물은 마술의 힘이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마술을 뚫지 못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태산 같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마카는 힘없이 말했어요. 어찌할 수 없군요. 그들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 것이 나의 탓이니 당신이 가려는 걸 막을 수가 없군요. 당신이 어쩌지 못하고 악마의 손에 쓰러진다면 나도 따라서 죽을 거예요. 그러자 아유켈레는 일찍이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2분과 할머니들이 그 샘물을 지키고 있으니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이윽고 다음날 아유켈레는 새벽 하늘이 마치 푸른불을 지펴놓은 듯이 보일 무렵에 아내 나마카와 그 오빠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유켈레는 동쪽을 향해 바다 위를 날아갔어요. 최고로 빠르다는 카누 군함보다 80배나 빠른 속도, 바다 독수리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땅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낮에는 날아가고 밤에는 잠자고 그리고 대나무 통으로부터 이에이에 잎사귀를 꺼내어 배고픔과 갈증을 달래면서 그는 드디어 생명의 샘물이 있는 8번째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실컷 잠을 자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 허리띠에 차고 있던 대나무통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로노. 내 말을 들어주세요, 로노. 내게 말해주세요, 로노. 무슨 일이에요, 주인님? 부적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유켈레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10명의 형들과 1명의 조카를 되살려 내게 할 카네의 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나요? 부적이 말했어요. 생명의 샘물이 확실히 이곳에 있기는 합니다. 이 섬의 계곡 한가운데 있지만 그 큰 계곡의 골짜기는 하도 깊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에만도 나흘이 걸려요. 그 샘물의 주인은 나이 많은 마술사 카모 알레인데 피부가 석탄처럼 까맣지요. 아무도 그 샘물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카모 알리에만 쓸 수 있는데 그가 2손을 아래로 내려 골짜기 밑으로 신호를 보내면 샘물의 파수꾼은
칸의 물을 호리병에 담아서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 한 방울 이상은 주지 않지요. 샘물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파수꾼 2명이 날이 시퍼런 무기를 들고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유킬레가 물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부적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 파수꾼은 샘물로 내려가는 계곡의 가장자리 골짜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카나나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아무도 그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닐까요? 부적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같은 핏줄이라는 인연 때문에 주인님을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그 사람은 샘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의 중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하웨웨라고 하는데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이어서 결코 그의 눈을 속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 역시 나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역시 핏줄이 같은 주인님을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골짜기 밑바닥에는 파수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또 가장 교활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루아히 네카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인데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곳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누구라도 위쪽에 파수꾼을 피해서 들어온 자가 있을 경우에 대부해서 할머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죠. 마술사 카모 알리에게 일러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비록 장님이지만 워낙 기가 밝아서 거미 새끼라도 무사히 앞을 통과하지는 못한답니다. 그 할머니가 나의 증조 할머니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같은 핏줄이니 그 할머니 역시 주인님을 도와줄 것입니다. 주인님도 보게 되겠지만 할머니는 수탉 한 마리와 함께 윌리 나무 옆에 앉아서 바나나를 구우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지 말고 곧바로 다가가 무릎 위에 앉도록 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님의 이름을 댄 다음 칸의 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자 부족의 눈이 감기면서 다시 흔한 나무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나무통 속에 부적을 집어넣어 아유켈레는 다시 모험길을 떠났어요. 언덕과 평원지대를 날아서 드디어 섬의 한가운데에 놓인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샘물로 내려가는 골짜기 입구로 갔어요. 거기엔 무기를 들고 있는 파수꾼이 서 있었습니다. 아유켈레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알로하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카나나이가 호령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네의 증손자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아유켈레가 대답했어요. 저는 머나먼 헬라니 나라의 대왕 이쿠의 아들인 아유켈레입니다. 저는 9명의 형들과 1명의 조카 목숨을 되살려내기 위해 칸의 우물을 한 바가지 얻으러 왔습니다. 카나나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가 나의 자식 카포이노 손자란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핏줄이니 통과시켜줘야만 하겠구나. 하지만 물을 길어 가지고 오게 된다면 골짜기 길의 오른편에 자라고 있는 햇불용 나무들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건드리면 카모어 알리에가 잎사귀가 살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너를 죽이려고 끝끝내 뒤쫓을 것이다. 아유켈레는 가슴 깊이 감사하며 아래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걸어서 중간 어귀를 지키는 파수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역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유켈레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알로하 할아버지 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하회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어르신네의 증손자의시다. 하늘을 떠받치는 나라의 대왕 이쿠의 아들이죠. 저는 조카 1명과 9명의 형들을 되살리기 위해 카네의 물을 약간 얻으려고 왔습니다. 너가 정말 내 조카 카포이노의 손자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 핏줄이니 통과시켜 주어야겠구나. 하지만 그 물을 얻게 되거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돌아오는 골짜기 길에 왼쪽에서 자라고 있는 노유루 종려나무 가지를 절대로 스치면 안 된다. 종려 잎에 떠는 소리를 카모 알리에가 듣게 되면 너는 즉시 붙잡혀 죽을 것이다. 아유켈레는 하회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서 이틀 동안 더 아래로 내려가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역의 수문장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스타가 옆에 두고 윌리윌리 나무 밑에 앉아 바나나를 굽고 있었습니다. 단이한 나무의 밑동 뿌리처럼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는 머리가 온통 회백색이고 피부는 호박잎처럼 우글쭈글하였는데 두 눈엔 눈동자가 없어서 하얀 천을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아유켈레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누가 감히 내 품에 안겨든단 말이냐? 이게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것이지? 할머니는 굽고 있던 바나나를 내려놓은 다음 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지?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으로 고얀 녀석이로군. 마치 내 친척 조카나 되는 듯이 함부로 무릎에 앉다니. 바로 그렇습니다, 증조할머니. 아유켈레가 말했어요. 제가 바로 할머니의 증손자 아유켈레거든요. 원함은 헬라니 나라의 대왕 이쿠의 아들이에요. 9명의 형들과 조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들을 되살려내기 위해 저 아래 카네의 물을 약간 얻으려고 왔답니다. 너가 정말 내 딸 카모의 손자란 말이냐? 그렇다면 핏줄은 어쩔 수 없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샘으로 내려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고 물을 얻는 방법도 단 하나밖에 없단다. 할머니는 화로에서 잿가루를 꺼내어 숯덩이를 비비더니 아유켈레의 팔꿈치 아래쪽에 문질러 대어 완전히 새까만 빛깔이 되게 했습니다. 이어서 그를 자기 웃옷으로 감싸더니 나직이 말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카모 알리에는 귀가 아주 밝다. 조금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내 수탉이 3번 꼬끼요 하고 울어댈 거다. 그러면 그 마술사는 잠을 자러 샘에서 나올 것이고 샘에는 파수꾼만 남게 되겠지. 그때 얼른 샘으로 가서 손을 안으로 내밀면 파수꾼은 너의 피부가 까만 것을 보고 카모 알리에인 줄로 착각하여 너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줄 거다. 그걸 무사히 우물 바깥으로 가져나오자면 몹시 서둘러야 한다. 카모 알리에는 다리가 8개 달린 돼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다를 수 있으니 말이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바나나 굽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수탉이 3번 꼬끼우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카모알리에가 샘물이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벌렁 들어눕더니 할머니에게 감시 잘 하시오 하고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술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아유켈레는 할머니 웃옷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샘물 있는 곳으로 다가가 2손을 아래쪽으로 내밀었어요. 밑에 있던 파수꾼은 그 손이 카모알리의 것과 같이 새카맸으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호리병박에 가득히 물을 채워 건네주었습니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온 아유켈레는 할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속삭이듯이 인사말을 한 다음 가파른 골짜기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호리병박에 든 물을 소중히 가지고 말이죠. 그는 그 귀중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틀 밤낮을 줄곧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꼭대기에서 닿는 절반쯤 거리에서 덜컥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길 왼편에 있는 로유로 종려나무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종려 잎사귀 떠는 소리가 나자 저 아래쪽에 마술사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막솥 밑에 나뭇가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지 뭐예요. 그래도 마술사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또 이틀 밤을 더 세워 귀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유켈레는 증조 할아버지 하에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빌며 이틀 동안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골짜기를 벗어나려던 그 무렵 아유켈레는 또다시 발을 헛디뎌 횃불로 쓸 나무를 건드리면서 골짜기 길의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마술사 카모알리에는 또 나뭇가지들이 떠는 소리가 나자 이번에는 펄떡 일어나서 바람처럼 골짜기 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꼭대기 절반까지 달려간 마술사는 하웨에게 다가가 무슨 소리인지 물었어요. 하웨에가 대답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로유로 종려나무 뿌리를 갉아대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술사는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아 분하고 가장자리까지 달려가 카나나이에게 물었어요. 카나나이는 대답했습니다. 야생 염소가 땔감나무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것밖에는 못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무렵에 아유켈레는 이미 그곳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이틀 전에 증조 할아버지 카나나이에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인사말을 드리고서 바야흐로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별들이 춤을 추는 나라인 라라케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드디어 나마카 여왕과 오빠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라라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해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유켈레는 카누를 타고서 깊디 깊은 바다로 나가서 호리병박 속에 들어있는 신비의 샘물을 파도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곧 바닷속에 잠겨져 있던 커다란 카누가 물 위로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는 죽었던 형들과 조카가 모두 살아서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형들도 다시는 아유켈레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나마카 여왕은 40명이 노를 저어야 하는 커다란 카누를 만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 머나먼 헬라니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대왕 이쿠와 왕비는 한 달도 넘게 잔치를 열어서 살아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후 이쿠 대왕이 죽어 그 혼백이 바다 아래 나라로 떠나고 난 뒤에는 아유켈라와 그 아내 나마카 여왕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은 머나먼 헬라니 나라를 다스리고 다음 1년은 번갈아 가서 나라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어느 나라를 더 좋아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